안녕하십니까. 역사 속 인물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번 시간은 이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조금 특별하게 하는 거는 이황은 뭐 익히 조선시대 대표하는 최고의 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율곡이 평가하는 이황은 어떨까? 물론 뭐 여러분들 충분히 예상은 하시겠지만 물론 뭐 높였겠죠. 그렇긴 하지만 이황으로 대표되는 남인과 율곡이로 대표되는 서인, 노론, 소론들은 굉장히 굉장한 반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정치사 내내.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황학파들은 율곡에 대해서 굉장히 또 냉담한 평가를 했고요. 또 율곡학파 내에서도 이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높였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황학설에 대해서 부족처를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율곡은 이황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어떻게 평을 했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 두 명을 꼽아라 그러면 당연히 이황과 이를 꼽을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연대를 적었는데 태계 이황 선생은 1501년생이시고요. 율곡 이는 1536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두 분 나이는 35년의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생물 몰년이 유황 선생님은 70세에 돌아가셨는데 율곡 선생님은 49세에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태계 선생님이 50 전에 많이 돌아가셨다면 율곡처럼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태계 선생님은 안 계실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태계 선생님 50 이후에 실질적으로 본인의 대표 제작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그 학문이 원숙하게 숙성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의 어떤 그 천재성들을 부각하는 그런 것들도 행간의 소리가 또 읽어낼 수 있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황과 이희로 대표되는 영남학파와 어떤 기호학파의 갈등 관계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선 시대 내내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 내려왔었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율곡 이인은 어떻게 그런 부분을 보고 있을까 궁금하게 한번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황하고 이 후학들이 동서분당을 거쳐서 영남학파와 기후학파로 나뉘어서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어떤 불상용의 국면을 조선시대 내내 전개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찌 이러한 어떤 문호 다툼을 갖다가 이황과 이양현에까지 소급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그런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율곡의 이황에 대한 내용들 석담일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자료들은 연료실기술의 조선제 유현 이황 조목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바탕을 하는데요. 석담일기는 잘 알려진 것처럼 인물평이 은우한 맛은 좋고 각박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을 어떤 사실대로 기술하려고 한 이의 의도가 들어있다. 그렇게 평을 할 수 있고요. 또 이 율곡의 어떤 그 직필의 정신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연례실기술에는 보면 또한 석담일기와 더불어서 이정영의 동각잡기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동각잡기에 대해서는 후대의 평이 어떠냐면 동서의 어떤 편당에 빠지지 않고 굉장히 공정하게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라는 평을 받는 저작입니다. 그래서 연료실기술에서 석담일기와 더불어서 동각잡기를 같이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연려실기술을 쓴 이근익의 또 어떤 그 의도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연려실기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이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정리한 건 사암집, 그 다음에 연려실기술 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암집은 박순의 문집이 바로 사암집이죠. 박순은 율곡이 기백이 약하다라는 그러한 평을 하긴 했지만 퇴계 이후에 우리 사림의 종장으로서 추앙을 했고 굉장히 높였던 인물입니다. 사암집의 내용들을 조금 보면은 율곡에 대한 평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일찍이 공은 스스로 종적을 감추고 오로지 학문에 정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언어나 문자에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밖으로 그 자신의 학문들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친구까지도 도학하는 선배임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이가 높아질수록 덕이 더욱 높아져 학충하고 수양한 지 이미 오래되자 정수가 스스로 밝아지니 그 실상을 가릴 수 없게 된 연후에야 후학들이 흡족하여 모두 존경하고 스승으로 삼았다.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보면 퇴계 스스로가 무슨 도학을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학문이 원숙해지고 또 경륜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도학의 풍모, 도학의 주치, 도학의 문장들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학문적 어떤 그 이력 이런 부분들을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황 선생님이 도학군자, 도덕군자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글을 잘 썼다, 이분이 글씨를 잘 썼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알려져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글을 잘 지었다, 글씨를 잘 지었다, 글씨를 잘 썼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더 높은 도덕적 경지에 비하면은 그렇게 내세울 만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황 율곡 퇴계는요 상당히 그 문장에 대한 그 탁월한 문장가이고 또한 또 필력이 또 상당히 좋은 필법가이기도 서예가이기도 하다라는 부분들을 연려식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예화가 하나 나와요. 중종이 이제 승하하게 되자 이제 그 태계가 명나라에 보내는 이제 고부와 청씨의 두 표문을 짓게 되는 거죠. 고부라고 하는 거는 중종이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부분이고 청씨라는 것은 시호를 내려주실 것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 예부에서 이 표문을 보고서 탐복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표문이 아주 좋고 필법 또한 묘하다 이렇게 이제 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니까 인종이 상을 내렸다. 그러니까 태계의 문장과 필법이 이미 중국에서 인정받는 정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계가 단순히 도학군자다라는 부분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제가 말을 조금 잘못했네. 도학군자인과 동시에 상당한 문장가이고 또 상당한 서예가이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계하면 역시 물러나기를 늘 즐겨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을 많이 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 엄자릉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명종 때 이야기입니다. 명종 때 이제 대사성이었던 민기가 이제 취직을 하게 되니까 그 후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황이 청가가 되는데 이황이 이제 병을 핑계로 이제 물러나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친히 글을 써서 퇴계에게 이야기한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대는 탁월하며 청간하고 세상에 드문 문장으로 공명을 탐하지 않고 시골에서 한가로이 살고 있다. 비록 내가 주나라 문왕의 덕은 없지만 내가 그러니까 태기를 지칭하는 겁니다. 어찌 부춘산에 응가하기를 좋아하는가? 속히 올라와서 간절히 구하는 뜻을 임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춘산은 뭐냐 하면 후한의 광무제 유수와 함께 공부했다가 광무제가 후한을 이제 건국한 이후에 응거했던 엄광 자가 자릉입니다. 그래서 엄능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엄능이 부춘산에 응거했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그 은인 자작한 사람들 대표적인 바로 엄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로 부춘산을 태계와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태계는 늘 병이 많다고 하면서 물러나게 즐겨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연례실기술을 보면은요, 태계가 물러날 뜻을 굳히게 된 것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형 이해의 죽음과 연결지어서 기록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 공은 예법으로서 스스로를 단속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괴념하지 않았다. 조롱을 괴념하지 않았다라고 하냐면 시속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조롱을 받았다 이런 말이겠죠. 본래의 뜻이 염정하여 비록 노모를 위해 과거를 거쳐 벼슬하여 현달하기는 했지만 즐기는 바가 없었는데 형해가 공간에게 거슬려 죽임을 당하자 이로부터 은퇴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에는 1550년에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병사하게 됩니다. 귀향지에서 귀로에서 병사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태계로 따지면 태계한테 50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들을 겪으면서 태계가 이제 은거를 확고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태계로 보자면 그 물러나기는 전쟁터의 병마와 같이 하고 나오기는 겨울철에 살얼음을 밟듯이 조심했다.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황은 나아가기는 겨울철 살얼음을 밟듯이 하고 조심조심 하고요. 물러나기는 전장에 나선 병마처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늘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이황 스스로도 기대승과 주고받은 서신 중에 이러한 토로한 내용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율곡의 이제 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례시기술에 석담일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연례시기술에서 이제 전제하고 있죠.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공이 그러니까 태계가 살림에서 도를 지키니 인망이 날로 무거워 갔다. 명종이 누차 불렀으나 이르지 않았다가 말년에 공을 불러 중국 사신을 접대하게 하자 공이 비로소 나왔다. 사은 습배하기 전에 명종이 승하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조 행장을 지었고 예조판서 임명되었는데 병으로 사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가 이제 태계를 뵙고 말을 하기를 어린 임금이 이제 처음 즉위했으니까 이 어려운 때에 분으로서 도리로서 헤아려 볼 때 선생께서는 이제 물러가면 안 된다. 어린 왕을 보아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태계 선생은 내 한 몸으로 본다면 몸에 병도 많고 재주도 없고 또 정말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나는 이제 물러나지 않겠느냐, 안 되지 않냐 이제 그런 타이밍에 이제 옆에서 이제 송원을 참봉에 임명했는데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송원은 왜 오지 않는가라고 할 때 율곡이 송원은 굳이 참봉 벼슬로 오지 않아도 뭐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계 선생이 그 이야기 듣고는 아니 송원은 안 와도 된다고 그래놓고 왜 나는 꼭 출사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율곡이 이야기를 하기를 송원은 낮은 벼슬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큰 정사에 어떤 영향은 없겠지만 선생님은 인망이 높고 성망이 높기 때문에 남아서 충분히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남아 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율곡이 이 벼슬 생활하는 것은 결국엔 남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태계가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 벼슬살이가 남을 위한 것인데 결국 남에게 이득이 없고 자기에게 우원만 가득하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벼슬을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태계 율곡이 그렇지 않다. 구체적으로 어떤 무슨 특별한 어떤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임금이 의지하고 또 임금이 의지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충분히 출사해서 그러한 민망을 깊이 가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도 어떤 율곡이 어떤 세계에 대한 평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율곡이 세계에 대한 어떤 평을 보게 되면 율곡의 재주와 기국은 부족하다. 그렇지만 의리와 학문은 아주 극치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리와 학문은 결국에 높은데 재주와 기국이 이제 별로다 이런 이야기 약간 상당히 낮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약간 복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재주와 기국을 과연 율곡이 끊임없이요 굉장히 경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곡이 끊임없이 경세재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신들이 과연 경세재민의 그 재능을 갖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세계 선생님도 경세재민의 어떤 그러한 재주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하게 율곡이 말하는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약간 복선이 깔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곡이 조광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와 기국에는 미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건 또 그 부족함이 조광조에 비했을 때는 부족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성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의리 학문에 있어서는 조광조보다 낫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명확하게 율곡이 이 태계를 높이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평이 결국에 이 총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십니다. 성질이 온순하여 수연하기가 옥과 같다. 젊어서 과거로 출세했지만 만년에는 성리학의 뜻을 두고 교수를 즐기지 않았다. 이 안에 아마 율곡이 바라보는 태계 선생님의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함축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